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1967년) 루마니아를 지배했던 독재자 니콜라스 차우세스크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여성에게 아이 4명을 낳게 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빈곤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많은 루마니아 가정은 아이를 대형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배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우셰스쿠 정권이 무너지면서 고아원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공개되었는데, 아이들은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쿵쿵 박거나 새로운 사람이 다가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움도 노여움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굶주리거나 얻어맞았거나 고문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이 아이들의 뇌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 성장한 후에도 기억과 언어 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제3의 의식주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교사와 제자, 사회생활 속 관계, 또래 관계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채워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한지훈 교수님을 모시고 오래된 학문 속에서 관계, 그리고 관계학과 관계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 인사이팅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학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반성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네, 어떤 공부를 하든 학부모님이 바로서 있어야지 아이들도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잘한다는 말씀도 녹음 끝나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풀이해 드립니다. 네. 저기 오프닝에서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곳에 강의도 다니시고 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만나거나 혹은 그런 부모님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관계가 자꾸만 이제 더 예전보다, 뭐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네, 젊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요즘 이제 어린 학생들은 더 그 관계라는 게 더 맺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혹은 그런 기회가 훨씬 적거나 서툴어지거나 막 그렇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 젊은 친구들과 얘기하면 제가 뭐 아재 이런 것과 아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카드가 뒤에 숨겨져 있는 느낌?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떻게 대화할 법을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조금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제가 어떤 그 사회학 교수님을 뵙고 대화를 하다가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대학생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 옛날 같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데모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할 만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이 되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자기가 뭐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불합리한 구조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는 그런 불합리한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자신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네네. 어떻게 시정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네.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걸 안 한다. 소위 말하는 데모를.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회학자시니까 왜 이럴까? 있을 텐데. 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셨대요. 조사도 해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그분 결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3사람은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고 7명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 어떤 식으로라도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맞아요. 구조일 경우에 네. 이거를 시정해 달라고 요즘 학생들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시정해 달라고 데모에 참가하고 하느니 네. 도서관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3명이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달라요. 아이들한테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순수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찾으라 그러고 막.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잘못되지 않아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온통 하면서 네. 어른일 때는 그건 뭐 애들한테는 하는 얘기지 이런 식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부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어른한테 해도 어른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어른들한테 해줘야 하는 이야기도 아이들한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있어요. 요즘에 네. 아이들과 어른 네. 사이에는 세대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막 무슨 동화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른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동화책 봐도 뭐 어른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하시는데 들어가서 끼었구나. 예, 다 얘기 들었어요. 어른들 하신 얘기를. 어른들이 막 서로 하시는 이야기를 뭔 얘기인지도 이제 몰랐지만 막 이제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들도 굉장히 모범적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아이를 배제하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모범적이지 못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정리하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관계와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 이제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자 2글자인데요. 네. 첫 번째 글자는 서로상이라는 글자예요. 서로상 아주 뭐 흔한 글자죠. 네. 누구나 다 아는. 네. 근데 그게 나무목에 눈목자가 쓰여져 있는 글자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한자는 부수하고 부수가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그 글자를 형성을 하는데 그때 그 글자는 원 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영향을 받아요. 뭐 당연히 뭐 영어도 그렇잖아요. 어근이 있고 막 그러면 이렇게 영향 받듯이. 그러면 서로상이라는 글자는 나무하고 눈목이 붙어 있는데 나무하고 눈이 만나서 왜 서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7살 때 그 글자를 처음 배우고 나서부터 그냥 그 글자는 원래 그냥 서로상이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제 그 어떤 자료를 이렇게 읽다가 아주 우연히 어떤 대목에서 다산 선생님이 그 글자를 설명해 놓은 걸 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풀자면 이런 거예요. 나무하고 눈이 만났다는 얘기는 그건 나무가 눈이 된다는 뜻인데 이때 나무는 저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저런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무 막대기예요. 그럼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팡이가 눈이다 이런 거예요. 지팡이가 눈이다? 예, 지팡이로 눈을 삼는다. 그게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로 눈을 삼죠. 의지하는 거군요. 예, 자신의 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글자인데 왜 이게 서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면 다산 선생의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우리 모두는 시각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다가 네. 누구라도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다 어떤 일을 어떤 특정한 상황 일을 만났을 때 네.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한 막막한 그런 상황을 누구라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의 경우는 주저앉아요. 네. 어찌할지를 모르니까. 네,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하지요. 그 상황이 시각 장애인의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시각 장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를 가야 한다. 네. 그 사람이 축혀드는 게 지팡이로 자신의 눈을 삼아서 간다는 거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막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든 헤쳐나오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떻게든 헤쳐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나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네. 결국 나는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하고 나중에 보면 네. 반드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네. 그 누군가가 마치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눈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게 서로 상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같은 분을 한자 선생님으로 만났으면 와 정말 재밌다. 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냥 전공을 바꿨을 거예요. 와 너무 그래서 끝내준다. 와. 그래서 그 서로 상자가 도울 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상 상자도 돼요. 그 글자가. 왜냐하면 재상은 신하 중에 가장 으뜸 신하잖아요. 네. 임금은 시각장애인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궁궐 안에만 있으니까.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일을 임금은 전혀 몰라요. 맞아요. 근데 다스려야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상자가 정말 맞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네. 야, 내가 어제 나무목하고 눈목을 붙여봤는데 이거 무슨 뜻을 갖는 글자라고 하면 좋을까?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서로라는 뜻을 갖는 글자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부수와 어떤 부수를 결합하면 좋을까? 그랬겠죠. 근데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들었다면 이건 이제 사실은 아니에요. 제 추측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이 생각했던 서로라는 뜻은 우리 인간이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고 맞습니다. 도움을 주고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이미 그 글자를 만들기 전에 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주는 지혜예요. 우리는 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자는 뭐냐면 화라는 글자예요. 화. 평화할 때 화. 네. 화 있잖아요. 화. 네, 네. 이 화라는 글자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이제 같이 살아야 하죠. 그 다양한 사회를 그래서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가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고 그리고 크게는 이제 온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정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가정의 이상적인 상태는 화목이에요. 그렇죠. 가정의 화목 이러잖아요. 네. 그 가정 구성원들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이룰 때를 화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조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온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평화 그러죠. 네. 근데 그래서
공동체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다 화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글자를 넣어서 만들었으면. 그럴 때 그 화가 뭐냐 그러면 이 화라는 글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화음이라는 단어예요. 화음. 네. 음악 용어 화음이죠. 하모니라고 번역되는. 네. 근데 그 화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네. 함께 울릴 때 어울려 나는 소리. 이게 화음에 대한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글자가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음은 소리니까 어울려 나는 소리가 화음인데 네. 앞에 그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그때 어울려 나는 소리가 화음이니까 네. 화음의 조건은 서로 다른 것들끼리예요. 같지 않고. 예, 같은 것들끼리는 화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소리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글자는 이미 서로 다른 것을 전제하고 맞아요. 성립할 네. 수 있는 말인 거예요. 화자 자체가. 네. 그러니까 가정이든 공동체든 세상이든 할 것 없이 그 규모의 크기는 다르지만 전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정조차도 네. 다 다른 사람이죠. 부모 밑에서 나왔지만 다 다르다고요. 네, 똑같을 수가 없죠. 없죠. 네. 쌍둥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글자는 다른 것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한자예요. 화가. 근데 이제 그 화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화일까? 네.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리는 걸까?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막 내가 맞춰줘야 되고, 네. 막 배려하고.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네. 게 이제 이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화음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이 그랬으니까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예를 들어 높은 음을 가진 바이올린이 있고 네. 그보다 낮은 음으로 음을 내는 첼로가 있다고 하면 네. 바이올린과 첼로가 이제 화음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바이올린이 첼로를 배려했어요. 네. 쟤는 원래 낮은 소리를 내는 앤데 나하고 맞추려면 힘들 테니까 내가 나의 소리로 연주를 하면 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소리는 원래는 이만큼이지만 네. 좀 낮춰야겠다. 네. 이러면서 자기 소리를 낮췄어요. 네. 그 다음에 첼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린이 나를 배려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첼로는 자신의 소리보다 좀 올렸죠. 네. 그래서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서 두 개가 다 그렇게 연주를 한다. 그게 화음이 아니에요. 네. 화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소리를 낸다고 막 배려한다고 해서 그게 화가 아니라고요. 화음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자기 소리.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야 돼요. 네. 첼로는 첼로 소리를 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서로 막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막 중간 어디쯤에서 그러면 지휘자가 들었을 때 저건 바이올린 소리도 아니고 저건 첼로 소리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그 연주자들을 거기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즉 내가 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요. 나는 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화음을 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나여야 된다고요. 네, 나는 나여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전에 네. 나는 나여야 된다고요. 나는 나. 그래서 화목, 조화, 평화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는 나만의 빛깔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소리를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향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내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와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 자신의 향기와 소리와
빛깔을 소중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것들끼리 어울릴 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정이잖아요. 네. 나하고 다르다. 네. 저 사람은. 이걸 인정해줘야 어울린다는 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같아지다예요. 같아지다. 네. 같아지다는 어울리다하고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은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서로 화목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참고 살거나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하잖아요. 면에서 보면 같아지는 거예요. 부부 상담 아닌데요. 들으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 어울림은 화라고 하고 같아짐은 동 그러죠. 동. 같을 동. 동화되다 할 때 동. 그래서 같아지는 게 아니고 어울리는 거니까 같아진다는 건 하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너와 같아지거나 네가 나와 같아지거나 혹은 둘 다 없어지거나 그게 같아지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화라는 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갈 때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어울림인데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이 나로서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한 내가 또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화의 정신이고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공자는 화의부동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울리긴 하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군자의 삶이고 이제 소인의 삶은 같아지기는 하지만 어울리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같아지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죠. 맞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조금 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소인은 내가 군자는 아닌데 소인도 아니다. 중인. 같아지고 싶지 않거든. 근데 그 어울리다라는 이제 먼저 자기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 말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자기 이유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그게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반드시 중요한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이번 시간 이제 해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어른이라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뇌가 아니고 내가. 아이가 없는 거죠. 자아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화의부동 이러려면 객체가 있어야 하고 이게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와 하나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경우가 사람들은 많죠. 이런 걸 어떻게 찾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일단 그렇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아가 없다 그러면 자아가 없는 줄도 모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매 순간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황에 혹은 어떤 조건에 그냥 맞춰서 살고 이런 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나로서 존재하면서 그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해보는 말하자면 그런 훈련들을 이제 전혀 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고 자신을 찾아야 되고 이제 자신을 찾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관계 그러면 이제 막 맞춰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나는 다 맞춰서 살았는데 나중에 가면 무슨 소리 하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제 이런 그쵸. 아까 제가 밥이랑 옷에 그런 것처럼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난 너한테 그렇게 할 때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내가 상처 안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한학에서 배우는 어떤 그 군자의 도라던가 뭐 소인과 군자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으면 그렇죠. 하는 걸 계속 고민하는 네. 과정이 네.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처럼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거라면 성찰하는 과정이 이제 서당에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화음이란 단어에서 아까 제가 거의 막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혼자 칠 뻔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질문하고 오늘 여러분 얼마나 화음을 내고 사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딱 아까 뭐 같이 사회를 이은주 선생님께도 배려를 한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쪽에서 소리 내면 그래 내 소리 내면 아유 그래 그러면서 이게 배려가 아니죠. 지친 거죠.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지친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고 가정 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인정이 아니라 배려인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이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나를 찾는 과정이 이제 관계의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로상자 이야기하시면서 나무목의 눈목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것도 감동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저는 누군가에게 지팡이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왜 이렇게 겸손하시게?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뭐 하나의 강의를 듣고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게 관계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관계성을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속이 빈, 몸만 큰 어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관계 속에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한채은 교수님을 모시고 한재훈 교수님을 모시고 꿈과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